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치아 교정에 관심을 갖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도 치아 교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여지는 심미적인 목적뿐 아니라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치아 상태에 따라 교정 치료의 방법과 기간이 다양하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성인 치아 교정의 시기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또 교정 치료 후의 관리는 어떨까요? 오늘은 성인 치아 교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마이클 런스토락의 25 minutes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아 교정은 치아의 기능과 구강 건강, 또 보여지는 부분에서도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치료법입니다. 단순히 예쁜 치아가 목적은 아닌 거죠. 특히 성인이 되고 중년 이후에도 치아 교정을 고민하고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적절한 시기는 없는 걸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임승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의 임승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인, 특히 중년 이후에도 치아 교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실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까? 네, 중년에 접어든 어르신들도 교정 치료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 나이에 교정이야 하면서 민망해 하시거나, 지금도 할 수 있냐,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치주라고 하죠. 치아 주위에 잇몸뼈나 잇몸에 염증이 없으면 교정 치료는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치아 교정을 생각하면 우선은 어린이나 청소년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럼 교정을 선택하는 목적이 조금은 다른가요? 네, 다른데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교과서적인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목적으로 해서 교정 치료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위아래 턱 성장이 올바르게 되고, 위아래 치아가 정상적으로 몰려서 좋은 치아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죠. 네.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장하는 과정 중이잖아요. 그렇죠. 치아가 입안으로 나오고 있고 골격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시기에 교정 치료를 해주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정상교합을 이루도록 치료가 잘 되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치료하지 못했던 경우, 이제 중년이나 성인분들이신데요. 네. 이분들도 가능은 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목적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열이 점점점 더 삐뚤어진다고 하시는 경우에요. 더 삐뚤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정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치아가 빠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임플란트를 해야지 하고 오시면 네. 주변에 있는 치아들이 빠졌던 자리로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주변 치아의 위치를 바로잡는 교정 치료를 한 후에 임플란트를 양호하게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일단 이제 나이가 들수록 치열이 점점 더 비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네. 치열이 심하게 비뚤어져 있으면 물론 보여지는 부분도 별로 안 좋겠지만 치아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심하게 이제 삐뚤어져 있으면 물론 보기에도 안 좋지만 치아 기능, 그러니까 씹는 효율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치아의 위치, 물리는 위아래가 물리는 교합 관계가 턱이 여러 기능을 할 때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네. 단순히 치아하고 잇몸뼈 공간의 차이 때문에 삐뚤빠뚤한 경우도 있지만 네. 들여다보면은 어금니 물리는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또 많고요. 네. 턱뼈 성장 양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받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치아가 그렇게 심하게 비뚤어져 있으면 씹는 기능이라든지 이제 교합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또 이게 치아끼리 겹쳐 있다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태, 치석 이런 세균이 잘 자라는 치아 환경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치아가 삐뚤어서 겹쳐져 있으면 일단 칫솔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해한 무슨 충치균, 잇몸병 세균의 주 서식처가 돼서 충치, 잇몸 질환, 뭐 구취 같은 것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취, 뭐 충치, 잇몸 질환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치열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교정 치료를 원하는 경우로 이제 돌출입도 있지 않습니까? 돌출입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이제 돌출입, 입이 나와 보여서 이제 외모의 컴플렉스를 느끼는 경우에도 교정치료 하시러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개는 위턱, 위치열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입이 나와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치아 교정으로 입이 들어가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돌출이 심한 경우에는 발치, 즉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드시 발치하시지 않더라도 치아를 귀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돌출입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 교합 문제도 이제 다들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치아가 잘 맞물리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부정교합과 개방교합으로도 구분해서 얘기가 되던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교합이라는 게 이제 위아래 치아가 물리는 관계를 말하는 거고, 네. 그 물리는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거죠. 부정교합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네. 네, 앞니끼리 안 물리고 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개방교합도 있고, 반대로 너무 깊게 물리는 과개교합이라는 것도 있고, 네. 아래에 비해서 위에가 나온 아까 말한 돌출입 같은 경우도 있고, 네. 반대로 위에 비해서 아래가 나온 일반적으로 주걱턱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부정교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정교합의 타입이 있어서 네. 그 상태에 따라서 또 뭐 이제 시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네. 위아래가 이제 물리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부정교합이라고 하셨는데 음식을 씹는 저작 기능이라든지 발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각 타입의 부정교합대로 이제 씹는 저작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뭐 개방교합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안 닿기 때문에 앞니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앞니는 주로 이제 자르는 기능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면을 잘 이제 끊어 먹지 못한다던가 네. 그런 기능도 잘 안 되고요. 발음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렇게 저작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먹는 즐거움뿐 아니라 영양 문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도 이어지겠어요. 네, 맞아요. 성장기 어린이들이 특히 그런데요. 치아로 꼭꼭 잘 씹어서 섭취해야 하는데 잘 안 씹고 그냥 뭐 삼키게 된다든지 하면 소화 흡수 관련된 영양적인 문제로까지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정이라는 것에 대해 이제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교정 치료를 원하는 목적으로 보여지는 예쁜 치아, 신미성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네. 이 부분도 의미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교정 치료는 1차적으로는 이제 기능 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요. 네. 심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치아의 위치가 입 주변의 외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치료도 의미가 굉장히 있는 치료이고, 네. 입이 나온 돌출이 뭐 송곳니가 앞으로 뻗어져서 활짝 못 웃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교정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큰 만족감, 자신감의 회복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아 전체가 아닌 앞니만 좀 가지런하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뭐 어금니 부정교합은 없는데 뭐 네. 앞니만 삐뚤다든지 또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금니 부정교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크라운 치료, 임플란트 같은 것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적응돼서 기능에 문제 없는 교합을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앞니만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서 단정하게 보이게 하는 부분 교정 치료 하실 수 있고요. 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전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네. 부분 교정 치료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효과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린이나 청소년기와 비교를 할 때 성인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성인분들이 더 만족하신 경우가 많아요. 아, 사실 그렇군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다소 무관하게 부모님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네. 성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아, 목표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 내원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앞니 부분인데요. 네. 교정 치료 이제 앞니 부분을 가지런하게 정리해드리면 평생 활짝 못 웃다가 아, 너무 하길 잘했다면서 활짝 웃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네. 네. 또 만족도가 그렇게 높으시군요. 네. 근데 치아 교정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장치를 이용해서 치아를 고르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교정 치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는 치아 상태와 의학적으로 보는 교정 치료의 조건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결정이 되나요? 대부분 이제 치아가 삐뚤빠뚤하면은 교정 치료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앞니 쪽을 보시죠. 뭐 삐뚤거나 위가 나왔거나 아래가 나왔거나.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앞니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안쪽 어금니 물리는 관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희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앞니보다는 사실 송곳니나 큰 어금니 물리는 관계를 보고 교정 네. 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상 범주의 조합이 있는데 그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면 교정 치료를 권유해드리게 됩니다. 네. 네, 기능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앞니만 생각을 하는데 뭐 송곳니나 큰 어금니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장치를 이용해서 치아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뼈 세포를 변하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잇몸뼈 안에 있는 치아 뿌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 거가 네. 교정 치료거든요. 교정 장치가 치아에 어떤 이동하는 힘을 가하게 되면은 그 주변의 잇몸뼈에 여러 세포에 의해서 뭐 흡수되고 뭐 다시 생기기도 하고 이런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이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치아 이동은 그런 치아 뿌리하고 잇몸뼈 사이에 어떤 그런 대사 과정이 매우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네. 교정 치료 전에 잇몸뼈가 건강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만약에 잇몸 질환이 있거나 염증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먼저 치료를 하고 나신 다음에 교정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잇몸뼈 안에 있는 그런 뿌리 부분들이 이렇게 건강한지를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전에 여러 가지 검사들이 이루어지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교정 방법도 예전과 비교할 때 다양해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뭐 얼굴 바깥쪽으로 하는 뭐 그런 장치도 많았고 했는데요. 네. 이제 전통적으로 치아에 브라켓이라고 하는 장치를 붙인 다음에 와이어 넣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하고요. 네. 최근에는 스스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투명한 장치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라고 해서 어르신들 하는 큰 임플란트 아니고요. 매우 작은 스크류 같은 이런 것을 쓰게 되면서 치아 이동 방향을 효율적으로 조절한다든지 과거에는 거의 불가능한 치아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네.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네. 기술이 많이 발전해졌고 교정 방법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많이 다양해졌는데요. 근데 일단은 장치를 치아에 붙이고 교정용 와이어를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치아 교정은 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요? 네, 뭐 다른 치과 치료처럼 뭐 두세 번 만에 끝나는 치료는 아니고요. 보통 전체 치열의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 1년 반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말씀드렸듯이 부분 교정은 이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1년 반 전후 정도를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 부작용의 위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치아가 잇몸뼈 안에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건데요. 네. 치아가 순식간에 빨리 이동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잇몸뼈의 뭐 흡수 생성, 아까 리모델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잘 일어나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이런 치아 이동 속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잇몸뼈 안에 있는 이제 치아 뿌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청소년기는 아무래도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성인들의 경우에는 청소년 교정 기간보다 좀 길어질까요? 네, 그런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장기 청소년들은 굉장히 뭐 대사도 왕성하고 네. 그런 주변 조직들의 반응이 성인에 비해서 양호한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똑같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빨리 이동하고 잘 되는 편인데요. 네. 그 성장기 아이들은 또 치아가 구강 내로 이제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골격적인 성장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좀 말랑말랑한 상태라고 할까요? 네. 교정 치료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치아 뿌리, 잇몸뼈가 굉장히 단단해져 있고 네. 오랜 기간 적응된 상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교정적인 접근에도 치아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고 네. 잇몸뼈의 대사도 조금 더 느린 편이어서 네.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좀 더 약한 힘으로 천천히 이동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편입니다. 네. 또 교정 장치를 제거하면 치료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유지 장치는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유지장치 착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평생 계속 착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교정이 이루어지고 난 치아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조직 기억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런했던 치아가 다시 예전처럼 삐뚤빠뚤해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은 치료 직후 약 6개월 정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교정 치료 제거 끝난 다음에 6개월 정도는 필수적으로 유지장치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네. 실제로는 조금 더 길게 권유해드리는 편이에요. 대개는 교정치료 후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성인들의 경우에도 2년 뒤에 좀 불편하다면 유지 장치를 떼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다시 재발의 위험이 아무래도 아이들보다는 성인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적어도 2년은 필수적으로 이제 안내해드리고, 네, 그런 위험성을 좀 말씀드리고 제거해드리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적응이 되셨다면 조금 더 길게 하실 것을 권유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장치 제거 후에 치료에 소홀하면 다시 예전으로 치아가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지장치를 이제 잘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치아 배열이 원래 상태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성장 과정 중에 치아 교정이 자연스럽게 되어서 뭐 자리 잡게 되는 경우보다는 네. 성장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교정 치료한 경우에 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럼 교정 치료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교정 치료 후에 이제 끝났다고 치과에 아예 안 오시는 건 아니고요. 네. 유지 상태가 잘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경우에 따라서 6개월 뭐 또는 1년 간격으로 치과에서 이제 체크 받으십니다. 대부분. 네. 중년 이후에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앓고 있는 질환이라든지 살펴야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년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저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뭐 골다공증, 당뇨병, 관절염 같은 질환들은 치아 이동, 뭐 잇몸뼈 대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특히 뭐 당뇨 같은 경우에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된다고 하잖아요. 네. 당뇨병 앓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통의 경우에 비해서 잇몸뼈가 내려앉는 치주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교정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부분적으로 굉장히 최소한의 교정 치료를 권유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인 치아 교정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임승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장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상태가 위식도 역류성 질환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역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으로 나타나면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건데요.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한 질환이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음식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가서 역류해서 식도 점막에 손상을 주는 질환인데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연간 역류성 식도염 치료 환자 수가 무려 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좀 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 정도가 경험할 정도니까 네. 굉장히 흔하게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고 또 나이가 들수록 중년 이후에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참 그렇게 흔한 질환인데요. 근데 일단 역류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그 음식물은 구강에서 식도를 지나서 위로 이동하게 되는, 즉 위에서 아래로 쭉쭉 내려가서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네. 근데 만일에 그 방향을 거슬러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게 바로 방향이 틀렸다, 거꾸로 간다 해서 역류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경우에 식도 점막을 자극해서 통증이나 아니면 굉장히 불쾌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부르고요. 네. 내시경을 통해서 하부 식도의 점막 손상이 관찰이 된다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건가요? 정상적인 흐름과 반대로 거꾸로 올라오는 것을 막는 장치가 당연히 조물주가 우리 몸을 만들 때 만들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식도와 위 사이에 관략근, 우리말로 요새 할 때는 식도 조임근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 관략근이 원래는 음식을 삼킬 때 그리고 튀김할 때 이럴 때만 열리고 평상시에는 딱 닫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물이 거꾸로 식도 내를 역류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관략근이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열리지 않아야 될 때 자꾸 열리면 당연히 위에 있는 내용물과 위액이 거꾸로 식도로 넘어오게 되겠죠. 바로 그래서 위식도 역류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네.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도 가끔 위액이 역류되는 일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정상적인 식도 운동이 즉시 일어나서 네. 건강한 사람들은 바로 위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은 이렇게 부적절하게 관략근이 열리거나 문제가 되는 일이 자주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오는 걸 막는 장치, 이제 관략근, 우리말로 식도 조임근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좀 느슨해진다는 건가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정상인에서 하부 그 식도 관략근은 조이는 힘이 한 15mmHg 그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공피증과 같은 그쪽에 평활근에 병이 있는 사람에서는 이 압력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 역류가 항상 일어나고 심한 식도염이 흔히 동반돼서 이건 아주 큰 질환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많은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는 이런 관략근의 압력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이렇게 관략근의 압력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잘 닫혀있지 않고 부적절하게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음식물이 올라오면서 역류가 일어난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식습관 얘기하셨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약물이나 커피, 초콜릿과 같은 음식의 영향도 있다고 하던데 관련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이런 하부 관략근의 압력을 낮추고 역류를 일으키는 음식을 우리가 꼽는 게요. 네. 굉장히 많은 분이 좋아하시는 커피. 카페인 커피요. 음료인데요. 네. 카페인이 들어있는 건 커피만이 아니죠. 홍차, 콜라 같은 청량음료에도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관략근의 압력을 낮추는 음식의 대표적인 거고요. 네. 초콜릿도 문제가 됩니다.
그거 외에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 역시 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역류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외에 술, 맥주나 포도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문제가 되고요. 네. 담배를 피워도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한꺼번에 급하게 음식을 많이 먹는 과식이 되더라도 위가 갑자기 팽만하면서 위압이 올라가니까 네. 관략근이 역시 열리기 쉽게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위산 분비도 함께 촉진시키는 역할을 이 음식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위산까지 분비 촉진이 되면 당연히 역류된 그 윗속 내용물에 위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식도 점막을 더 많이 손상시키고 매우 쓰리다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겠습니다. 네. 술, 담배라든지 이제 말씀 주신 음식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식사 후에 바로 눕는다거나 임신, 비만도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던데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누우면 어떻게 되냐면 위라는 데가 밥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음식을 제법 빠른 시간에 먹어도 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움직이면서 받아들여서 섞어주면서 서서히 소장으로 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양의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까지 다 먹고 바로 누워버리면 안 그래도 위가 늘어나 있는데 중력작용으로 더 아래로 내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누워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식도로 넘어오기 매우 쉬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눕는 습관 좋지 않고요. 또 임신이나 비만의 경우는 네. 복압이 올라가면서 역시나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면 그게 거꾸로 올려보내는 식도를 밀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역류하기가 매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혹은 뚱뚱하신 분들은 임신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바로 눕지 않고 조심하시는 게 방법이겠고 네. 비만의 경우는 체중을 조금 빼시는 게 역류성 식도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야식도 원인이 될까요? 대부분 밤늦게 먹는 야식의 경우 네. 아무래도 먹고 바로 자는 습관이 그렇죠.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과식하죠. 과식 경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과식도 문제가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위가 갑자기 팽창해서 복압이 오르니까 아까 계속 설명드렸듯이 역류성 식도염 잘 네. 생기겠죠. 네. 뿐만 아니고요. 밤에 야식으로 드시는 음식 많은 경우 기름진 음식일 때가 많죠. 치킨 많이 그렇네요.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기름진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청량음료 곁들일 때 많죠. 맥주나 콜라 같은 거. 네. 이것도 또 원인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뭉뚱그려져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니까 야식 습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안 하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네. 비만의 원인도 되잖아요. 그렇네요. 자, 그럼 말씀 주신 그런 여러 요인들로 식도 점막이 손상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우선 전형적인 증상과 다소 비전형적인 증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전형적인 것은 금방 연상이 되다시피 가슴이 쓰리다, 가슴이 아프다, 흉통 이런 것이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표현은 다양해서 거꾸로 올라오는 그 위산 때문에 입이 쓰다, 아니면 속이 따갑다, 네. 가슴이 화끈거린다, 통증이 있다, 아프다, 그다음에 치밀어 오른다, 얼얼하다, 혹은 가슴앓이가 있다. 이런 표현이 보통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쨌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위산이 식도를 점막을 잡게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증상들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네. 연화곤란 같은 건 그럴만해요. 식도가 자극이 되니까 삼킬 때 좀 이물감도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네. 협심증과 같은 아주 격렬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심장에 문제가 있나 해서 심혈관 조영수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흉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지 옛날에는 좀 많이들 아시지만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증상이 만성적으로 목이 쉬는 거. 네. 이거 위산이 계속 올라오면서 자극을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후두의 염증, 그리고 인두, 음식 넘어가는데 목 뒤쪽에 이물감, 이게 다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 이외에 기관지로 또 자극이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만성 기침의 원인, 그다음에 천식의 원인, 재발성 폐렴의 원인도 되기도 하고요.
또 구강 내로 자꾸 산이 올라오면 치아 손상까지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식도 역류 증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증상을 호소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를 가는 분들도 많던데 잔기침이 나고 뭔가 목에 걸린 것 같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왜 이런 전형적인 속쓰림 증상이 없으면서 만성적으로 목이 쉬었다거나 후두염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넘어가나 침 삼킬 때 이물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비인후과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게 다 식도 역류, 산의 식도 역류 증상으로 나오는 증상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네. 또 심지어 협심증과 같은 격렬한 통증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흉통도 증상일 수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위에 내용물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위산이 섞여 있잖아요. 네. 위산은 사실은 염산과 같은 정도로 강산성입니다. 아, 그 염산을 피부 같은 데 뿌리면 정신없이 망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손상을 엄청 입는데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에 대해서 위점막은 스스로 또 점액이라는 걸 분비해서 산에 대한 보호막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네. 위의 점막은 그 강산성에 대해서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식도는 점액을 분비하거나 그렇게 산에 대한 저항력을 만들어두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산을 포함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면 식도 점막은 손상을 입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심증으로 오인할 만큼 아주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거나 네. 정말 쓰리거나 그런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또 별다른 증상 없이 위 내시경에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아, 그렇군요. 예, 증상이 없는 역류성 식도염도 제법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바로 우연히 건강검진상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발견돼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아, 어떨까요? 네. 그러는데 사실 무증상이면서 아주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면 그 경우는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증상을 뚜렷하게 느끼지 않더라도 네. 내시경상의 역류성 식도염의 미란이 매우 심할 경우는 사실은 일정 기간 복용해서 그 눈에 띌 정도의 미란은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미란이 별로 심하지 않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약물 복용은 필요가 없다. 다만 생활 습관만 좀 잘 돌아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군요. 네. 미란이 심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미란이 뭔가요? 미란이라는 거는 점막의 겉이 손상이 돼서 살짝 벗겨져 나간 것을 우리가 미란성 위염, 미란성 식도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점막 껍데기가 벗겨져서 일부 그 속에 빨간 색깔이 좀 드러나면서 아. 손상된 부분이 보일 때 우리가 미란성 식도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 진단이 되면 약 처방이 내려지는 거죠. 어떤 약들이 네. 또 처방이 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약은 강력한 산 억제제를 쓰는데요. 네. 조금 고전적인 약도 있지만 요새는 그 약은 잘 안 쓰니까 요즘에 주로 쓰는 것은 양성자 펌프 저해제나 가장 최근에 나온 약으로는 칼륨과 경쟁하는 위산분비 차단제.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렵네요. 그냥 산 억제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고요. 네. 이 두 가지 약제 둘 다 기본적으로는 1일 1회 하루에 한 번 먹는 걸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더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 더해서 보조적으로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써서 관략근이 좀 더 잘 닫히게 하고 네. 위에 내용물이 좀 빨리 내려가게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약제나 식도 점막 보호제 같은 걸 추가로 처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제산제라든지 처방되는 약제들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최근에 나온 그 질 좋은 위산 억제제들은 하루에 한 번밖에 복용을 안 하기 때문에 먹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또 증상이 자꾸 재발하는 분들이 유지요법이라고 결국 평생 조금씩 계속 드시는 분도 네. 계시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약이 처음 개발될 때 처음 걱정은 네. 산을 워낙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거꾸로 그걸로 인해서 산을 분비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가 증식하는 혹이 생기지 않나 요거를 염려했었어요. 네. 그래 췌장 쪽에서나 네. 그런 데서요. 그런데 그거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 이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산 억제제 장기 복용의 문제점은 일단은 위산이 오히려 너무나 줄어들기 때문에 위 내부에 들어온 음식물에 특히 단백질을 소화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내 세균이 좀 불균형 상태가 되는 이런 정도는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산 억제제를 사용하다 끊었을 경우에 산의 반동으로 더 많이 분비되는 증상도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사실 있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증상 맞춰서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은 가능해요. 네. 근데 그것 이외에 많이들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산을 계속 억제시키면 비타민 B12, B12나 칼슘의 흡수 저하가 생길 수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장 걱정하는 게 비타민 B12 모자라면 빈혈 안 생겨요? 그다음에 칼슘 부족하면 골다공증 안 생겨요? 네. 그런 논란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네. 굉장히 큰 대규모 연구 결과는 사실 그 정도로 문제는 안 되더라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것 이외에 또 하나는 장내 세균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장염을 일으키는 좀 독특한 박테리아가 있거든요. 네. 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든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감염성 장염인데 그게 좀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요거는 좀 면역저하된 사람한테 조금 더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감염성 장염과 약간의 소화장애, 장내세균 불균형 이외에는 극단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유지요법에서 무조건 매일마다 먹는 것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사용하고 끊거나 아니면은 하루 걸러나 이틀 걸러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게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또 앞에서 이제 미란성, 비미란성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약물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미란성, 비미란성으로도 구분해서 얘기가 되던데요. 아무래도 미란이 동반되지 않은 그러니까 점막이 손상되지 않은 비미란성 역류 질환 환자는 80% 이상이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이 잘 돼요. 네. 그리고 재발도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미란성 식도염 중에 심한 경우는 자주 증상이 재발하고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일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합병증, 예를 들면 뭐 궤양이 그러니까 더 많이 파여서 궤양이 생기거나 아예 파이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거나 네. 또 식도 협착 같은 그런 합병증까지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합병증이 생기거나 잘 듣지 않을 경우에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네. 위산 억제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도 역류 증상이 별로 가라앉지 않는다. 네. 아니면 합병증으로 식도가 아래쪽이 너무나 좁아져가지고 음식이 안 넘어간다. 그다음에 마레식도라고 진행이 돼서 암 전구 증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의 합병증이 있거나 네. 아니면 천식 같은 합병증이 생겨서 호흡곤란이 너무 심하다거나 네. 아니면 약물 치료에 듣기는 하지만 나 약물 오래 먹는 거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나 약 먹기를 싫어하는 분들 이런 경우는 내시경적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암 전구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발해식도의 위험은 뭔가요? 이게 식도암이나 위암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 발해식도의 경우는 식도의 아래쪽이 위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그 세포 자체가 원래 갖고 있던 세포 모양에서 바뀌어갖고 장상피 비슷한, 그러니까 소장의 상피 비슷한 상태로 바뀐 상태를 말하고요. 네. 내시경 검사로 조직 검사에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장상피란 말씀 들으시면 금방 기억나는 거 있을 네. 거예요. 위의 경우 만성 위축성 위염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뭘로 바뀐다? 장상피 화생, 장상피로 바뀐다는 얘기 맨날 우리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식도 하부 점막도 자극을 계속 받으면, 위산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상태를 말해식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경우는 식도암이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말해식도가 된 사람들의 경우는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수고요. 네. 암이 발병하지 않았나를 확인해서 초기에 발견해서 바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류성 식도염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도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식습관을 비롯해서 개선할 부분들 알려주세요. 그렇죠. 첫 번째 말씀주신 식습관이요. 과식, 기름진 음식, 커피, 술, 홍차, 초콜릿 이런 거 피하시고 네. 규칙적으로 드시고 과식하지 말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만이 있는 분은 비만을 개선하면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개선하시고요. 그다음에 누워서 잘 때 증상이 심한 분은 침대머리, 허리서부터 전반적으로 상체를 좀 높이면 역류가 일어나는 증상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그렇고, 또 하나는 옆으로 누워서 잘 경우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조금 더, 위가 아무래도 왼쪽에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역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 증상으로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전형적인 사는 듯한 속쓰림, 그리고 흉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음식 삼키기가 어렵거나 걸린 느낌, 쉰 목소리, 그다음에 구토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기침이나 만성기침이나 천식기 같은 게 전부 다 이런 역류성 식도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칙 투 칙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